소설의 이유와 감상이 이제 원래 저도 이제 작년 책도 좀 가져왔는데 작년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작년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책들이 좀 얇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안녕하세요. 책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책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14개의 과였고 지금은 16과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책이. 16과인데 하나를 그 강경의 소금을 안 해요. 아 그런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강정의 소금은 여기 강정의 소금 이거 3장을 뺀 거예요? 네, 예. 패스하더라고요. 예, 시험 그 범위에서는 범위에서는 뺐다고요? 강경에서 3장 그 빠졌고 알겠어요. 그다음에 11장 토지 빠졌고 톨도 빠졌어요? 예. 그리고 빠졌어. 12장도 빠져 있고. 잠깐만요. 그러면 12장, 14장 빠진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11은 소금만 빠졌어요. 아니야. 제가 이거 듣고 지금 메모 다 해놨잖아요. 아니 우리는 11장이랑 12장 빠진다고 되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말 시험이 그러니까 3장 빠지고 11, 12장 빠진다는 거죠? 알았어요. 제가 알아야죠. 알았어요. 빼놓고 예,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우리 어문학 한자 한문 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오셔서 제가 이걸 좀 하다가 좀 시간 좀 내서 이 중에서 좀 포인트 같은 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현대 소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현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제 아시는 게 좋아서 이제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현대 소설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근대 소설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근대 소설이 뭡니까? 이광수의 무정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수업을 할 때 한문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1917년작이에요.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게 1917년에 이제 쓰여진 작품인데 그래서 이 근대 소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근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거는 근대라는 것은 근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한글이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옆에서 좀 적어주세요. 뭐 방송에 좀 안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건 좀 알아두는 게 좋아서 이거 하면서 제가 무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 인쇄술이 이제 근대로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발달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쇄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최초의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죠. 직지 청주에 가면 그리고 이제 직업 작가가 등장을 해요. 직업 작가. 이 직업 작가가 등장을 하면서 이 근대가 점점점 발전해 간다. 그걸 좀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이제 여러분 이광수의 무정을 좀 방송에서 좀 들어보셨겠지만 약간 서구적인 관습도 많이 따르죠. 약간 신여성도 나오고 이광수의 무정을 보면 그래서 서구적인 어떤 문학 작품의 관습 이런 것도 많이 따르게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근대로 들어가면 이 근대는 신문물이잖아요. 신문물. 그래서 이 신문물에 익숙한 독자층, 신문물에 익숙한 독자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독자층들이 막 요구를 해. 이렇게 써줘라, 저렇게 써줘라,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직 1학년이셔서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이 소설을 공부하다 보면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되게 유명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내포 작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내포 작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작가가 이게 글을 썼는데 우리도 옛날에 뭡니까 그 최수종이 나왔던 야망의 전설인가 뭐 있었지 않나요? 그거 보면 막 원래 이 사람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오늘 재밌으니까 계속 살려주죠. 옛날에 막 궁예도 막 뭐 시청자들이 살려라 해가지고 원래 한 달만 해야 되는데 엄청 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나 독자들의 어떤 호응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씩 달라져. 그렇게 쓰는 사람을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2학년 때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내포 작가라는 말 써요. 내포 작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도 이런 그 독자들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수의 무정이 1917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 작품들을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작품들이 10년대부터 70년대까지가 있어요.
자, 여기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191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무정을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야기는 뭐 끝도 없는데 뭐 그냥 그 중에서 중요한 겁니다. 1910년 하면 여러분 무슨 시기죠? 1910년 식민지죠. 일제 식민지 한일합방. 1910년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1910년대 이제 그런 작품들이 이제 그런 일제 치하의 어떤 문제들 이런 걸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920년대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식민지 시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917년작이라고 했잖아요. 무정이 이제 그때 이제 무정이라는 이런 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정 작품 등장하고 1920년에 등장한 작품이 주로 이제 뭐냐면 만세전하고 탈출기가 있어요. 탈출기. 이런 작품들이 이제 1920년에 이 문학사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탈출기는 누가 쓴지 알죠? 최서해라는 체험 문학의 대가예요. 이 사람이 쓴 탈출기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책에는 탈출기가 안 나오죠. 근데 옛날 책에는 탈출기가 나오는데 꼭 읽어보셔야 된다. 아주 명작입니다. 탈출기. 그리고 만세전.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립 만세 이전이라는 거예요. 독립 만세 이전.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만세전은 누가 썼냐면 염상섭. 표본시대 청개구리 쓴 염상섭. 요 작가가 이제 대표적인 작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70년까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 거예요. 30년대로 넘어가면 좀 지울게요. 1930년대로 이제 소설 파트입니다. 지금 시가 아니고 넘어가면 대표적인 게 뭐냐? 소금이에요. 강경의 소금. 강경의가 소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있어. 아내. 여러분 아내 옛날 말에 아내인 거 아세요? 몰라요? 네. 집안의 해라는 뜻이에요. 아내라는 게. 안해가 요게 이제 아내 이 김유정이라는 작가의 안해가 있어요. 옛날 진짜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일본어로 하면 아내가 카나이인 거 아세요? 카나이? 집 안에 있다 해서 카나이를 가네. 그걸 이제 카나이라고 하는데 그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 이런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유명한 작품 뭐가 있어요? 메밀꽃 필무렵 있어요. 이거 알죠? 이 메밀꽃 필무렵 모르시면 간첩이죠. 이거 누가 썼죠? 이효석의 작품이 있어요. 메밀꽃 필무렵. 그 다음에 소설가 여러분 책에 나오죠? 구보시의 이름 나오나요? 네. 누구죠? 작가가 박태원이잖아요. 이 박태원도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들이 언제 활동을 했냐? 1930년대 활동한 작가예요. 1930년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70년까지 이제 중요한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작품이 엄청 많은데 이런 걸 좀 여러분 염두에 두고 보시라고 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940년대, 50년대. 근데 1940년대는 별로 이렇게 작품성들이 암흑기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1940년대의 한국 문학을 논하라 했던 어떤 학생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는 암흑기임으로 논할 가치가 없음. 뭐 그랬대요. 현대문학사에서 시험을 볼 때. 근데 1940년대는 완전히 암흑기였고요. 1950년대로 넘어가면 195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여러분 책에도 나올 텐데 이 뭡니까? 황순원의 지금 여러분 6장에 보면 황순원의 별이 있죠. 여러분 그 차례에 보면. 근데 황순원의 학이라는 작품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책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 황순원의 학이 되게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꼭 책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고 이 학이라는 작품 또 이제 물론 당연히 황순원 여기 나온 별도 유명하죠. 별도 유명하죠. 뭐 황순원은 이제 별보다는 뭡니까? 소나기라고 해서 그 황순원 문학관 있잖아요. 황순원 문학관에 가서 보면 그리고 이제 학과 별과 그다음에 이제 미스터 방이 있어요. 그럼 미스터 방은 최만식의 작가인데 최만식의 문학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최만식 문학관이 군산에 있어요. 군산 아시죠? 그 군산 가면 여러분 뭐 초원 사진관 이런 데만 가죠. 그러니까 뭐 이성당 가고 뭐 이런데 최만식 문학관을 가야 돼요. 거기 최만식 문학관이 이렇게 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황순원 문학관 어딘지 아시죠? 이거 안 가보셨어요? 양평에 있어요. 양평에 그 황순원 문학관이 되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황선홍 문학관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1960년대를 대표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게 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책에는 이것도 빠져버렸는데 광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광장의 작가는 누군지 알죠? 누구? 광장 있나요? 제가 자세히 안 봤어요. 팔짱이었나요? 있네. 최인훈의 광장 있어요. 최인훈의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그런 작품도 있지만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이거는 책이 있죠. 이것도 저기 구장에 있네. 구장. 서울 1964년 겨울. 이 작품이 이제 1960년대를 대표하는 약간 인간의 이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대표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좀 지울게요. 1970년대로 넘어가잖아요. 자, 1970년대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이제 뭐 여러 작품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작품이 장마하고 도둑맞은 가난이. 장마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 국어 시간에 좀 배우셨을 텐데 장마의 작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장마. 윤흥길의 장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둑맞은 가난은 누굴까요? 윤흥길입니다. 이름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도둑맞은 가난은 누굴까요? 박완서. 박완서도 여류 작가 중에 되게 유명한 엄마의 말뚝도 있고 막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이런 작가들이 이제 그 각각의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1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민주의 시대 이런 걸 지나서 점점점 50년대로 가면 이제 전후의 어떤 이야기, 이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마도 마찬가지죠. 이 장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과 북이 왜 장마라고 윤흥기를 썼냐면 이 장마라는 것은 먹구름이잖아요. 남북이 대치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 장마가 먹구름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남과 북이 대치된 상태를 상징적으로 장마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이 박완서의 작품도 그런 어떤 약간 이제 그 근대로 갔지만 현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어떤 부자와 가난한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써놓은 작품이 이런 작품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말고도 10년대부터 그 70년대까지 작품들 되게 많이 있지만 요 정도로 좀 여러분이 기본적인 걸 좀 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무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마 현대 소설은 뭐랄까요? 그 한문보다는 쉬울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쭉 이야기들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공부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무정부터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정은 일단 작가부터 좀 알아둬야겠죠. 이광수가 나와요. 거기 여러분 그 1장의 무정에 보면 이광수라고 사진 보이십니까? 네. 예, 그걸 좀 보세요. 이광수. 그래서 이광수는 여기 보면 1892년에서 1950년까지 사셨어요. 1950년. 그리고 시, 소설, 수필, 평론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 나오고요. 평안북도 정주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평안북도의 출생이고 일진의 장학생으로 이제 일본어 도일이라는 것은 일본에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도일이라는 게 도미하면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건데 그래서 홍명이나 최남선과 같이 그 위함. 최남선은 최초의 현대 신채시 기억나세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신채시라를 써요. 신채시가 왜 신채시예요? 제가 이거 이야기했나? 신채시라는 말은 새로운 문체의 시란 뜻이에요. 그걸 신채시라고. 왜냐하면 이 최남선 이전에는 시들이 그렇게 약간 자유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 전에는 그냥 잠을 깨세 5천년이 꿈속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사조로 이렇게 끊어지다가 최남선의 시는 좀 더 길어져요. 호흡이. 그렇게만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신보 여기 보면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요. 1917년에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거기 그 이광수에 대한 설명에 1917년에 매일신보에 무정을 연재한다. 그런 말 있죠? 1917년에 매일신보에 연재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 무정이라는 작품은 뭐다? 무정이라는 작품 연재 소설이에요.
거기다 연재 소설, 신문에다 싣는 소설을 우리가 연재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을 했고 도쿄에서 이팔 독립 선언서를 작성을 했고 상하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의 발행을 맡았고요. 귀국 후에는 민족 개조론 그래서 이제 항의를 받기도 했고요.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광수의 가장 또 문제점이 하나가 뭡니까? 친일 활동이에요. 밑에서 셋째 줄 나오죠. 이 친일 활동 이게 또 중요한데요. 그래서 5점을 남깁니다. 이광수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이면 틀림없는데 이 친일 우리가 서정주 시인도 대단하잖아요. 시로서는 정말. 근데 뭐 서정주가 쓴 친일시 대표적인 친일시가 뭐예요? 몰라요? 오장 마스이송가예요. 그러니까 서정주는 이제 국가협회에서 많이 알고 계시죠? 국가협회에서. 근데 이 오장 마스이송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끝나고 나서. 오장 마스이송가가 뭐냐면 이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그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게 일제를 위해서 그냥 가미가제라는 게 신풍이라는 뜻인가 아세요? 신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가미가제라는 게. 그래서 감히 근데 육탄 공격으로 그냥 비행기로 추돌해 죽는 거잖아요. 산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일제를 위해서 가미가제 특공대를 한 그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 친일시, 친일시.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명이 이제 정말 위대한 두 분이 다 이게 친일로. 근데 그 당시엔 또 친일을 안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또 뭐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5점을 남겼고 한국 전쟁 때 납북됐다가 10월 25일 날 같은 해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이광수.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 현대 소설의 이하 감상의 문제가 어떻게 주로 이제 나오냐면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는 주로 이 작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작가. 그러니까 이런 작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작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가론. 우리가 이제 문학의 범주에서 작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작가론이란 건 뭐냐? 작가가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작가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가론에서 한 25문제면 한 7, 8문제 이상 나와요. 이 작가가 예를 들어서 이광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전에 국문학과가 문제들이 참 어려운 게 이런 거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김시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는데 뭐 5세에 소와 건애를 뗐다 뭐 이렇게 나와. 근데 그거를 국문과 문제들이 좀 그래요. 6세에 소와 건애를 뗐다 맞았냐 틀렸냐 뭐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뭐 그 정도 나왔으니까 참 그 식빵 굽는 여자의 주인공이 빵을 몇 번 걷는가 이런 것도 나왔다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즘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네, 유치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귀신이 만복사 저폭에서 출연한 시간은 몇 시인가 이런 것. 예전에 그랬다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작가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광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머릿속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이광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럼 뒷장으로 좀 넘겨보세요. 뒷장을 이제 넘기면 이제 무정이 나와요. 무정. 나오죠? 2페이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정이라는 작품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왜 작가가 이 작품을 무정이라고 썼냐? 감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쪼꼬빠의 정이잖아요. 무정. 무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유정하면 감정이 있다는 거고 우리 무정물, 유정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광수 무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 근데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왜 작가가 이 제목을 무정이라고 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제가 재밌는 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 있죠. 그 미스터 방이라는 최만식의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이 미스터 방이 미스터 방이니까 방씨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미스터잖아요. 미스터 남자에게 붙이는 존칭 아닙니까? 근데 이 미스터를 잘 보면 이게 미시다예요. 미시다. 이 미스터하고 미시다가 비슷하지 않아요? 발음이? 미시다.
밑을 씻어준다. 그러니까 아부한다는 뜻이에요. 예, 뜻이에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최만식이 미스터 방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는 만큼 배우는 거예요, 공부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여러분 좀 생각을 할 거리들을 좀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되셨죠? 교수님, 예. 구경에서 아까 감정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감정이 없다는데 이제 좀 이야기하다 옆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전통 사회에 대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무정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다 그냥 알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옆으로 좀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정이 원래 뜻은 감정이 없다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어떤 생각들을 바깥으로 표출을 하려고 해도 그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던 그런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심리 상태, 그걸 무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내 감정을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그 감정을 내가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무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건 뭐 제 말은 아니고 비평가들이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감정이 없다지만 그 함축적인 의미는 내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열에 걸리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강경의 소금 같은 경우도 강경애가 작품을 썼는데 다 검열에 걸려가지고 막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려요. 일제 검열에 걸려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원래 그 영세전이라고 예,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름을 좀 바꾼 거죠. 맞아요. 조금 비틀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영체전,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을 쓰려고 할 때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래는 이런 제목을 쓰려고 했다가 다른 식으로 쓰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어쨌든 최종적인 거는 무정이라고 쓴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 무정이라는 작가를 보면 이제 그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영식은 찾으셨어요? 처음에 네. 2페이지 거기서부터 이제 보면, 그래서 이 무정을 보면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어체와 구어체가 있잖아요. 여기 구어체로 되어 있다. 이걸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교사 그러니까 이영식의 어떤 사랑과 열정 이런 걸 되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보세요.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영식. 그러니까 경성학교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고등학교에 맞나요? 서울고등학교의 전신이거든요. 이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영식. 그러니까 이영식은 실질적인 인물은 아니죠. 이영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영식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허구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구적 인물. 이영식은 자 오후 2시 뭐 이렇게 해서 영어식을 마치고 내려왔죠. 김장로의 집으로 갔는데, 자 김장로의 딸 선영이가 명년 내년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영식을 이제 가정교사, 여기 가정교사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영식을 가정교사로 이제 맞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맞이해서 고빙했다는 거는 이제 초빙했다라고 밑에 나오죠. 그래서 수업을 했는데 이영식이 독신이에요. 독신이어서 남의 여자와 가까이 교제한 적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이영식의 그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여기서 특히 옛날 말투가 뭐냐면 여기 밑으로 한번 쳐보실래요? 되었습니다라고 써졌죠. 5번째 줄인가요? 위에서 거기 되었습니다에다 밑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게 고투라고 그래. 고투. 옛날의 말투. 요즘에 뭐 되었습니다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옛날 말투입니다. 고투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제 하다가 거기서 한 3줄 내려가면 저절로 숙여진다는 말 쓰죠. 숙여진다. 숙여진다는 종결어미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써놓으세요. 종결어미의 변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되었습니다 뭐 이러다가 뭐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숙여진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영식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영식이 이제 선영과 이제 그 영채와 뭐 이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인데 결국은 이걸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현대판. 우리나라 한국의 현대판 햄릿이다. 이영식은. 왜냐하면 그 구시대의 어떤 낡은 질서와 2명의 여자를 이렇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읽어보면. 그래서 구시대의 어떤 낡은 관습과 새로운 어떤 문물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햄릿도 어때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맞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고민하잖아요. 이쪽을 할 거냐 저쪽을 할 거냐. 자기 숙부가 자기 아버지를 그 귀에다가 독약을 부었는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계속 복수를 지연시키잖아. 맞죠? 이 햄릿도 그런 것처럼 이 영식도 읽어보면 되게 막 자기의 갈등이라든가 내면의 갈등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쓰는 그런 작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좀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 읽는 거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쭉 되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쭉 그 의미들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도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뭡니까 일본어의 그 말투가 있죠. 다른 거 좀 넘어가고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거기 위에서 한 10줄쯤 내려가면 형식은 민망하여 손으로 목을 쓸어 만지고 하염없이 웃으며 찾으셨죠. 여자야. 그 다음에 요오메데또 이게 나왔죠. 요오메데또. 이 오메데또라는 게 뭐예요? 축하해라고 써있죠. 축하하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일제 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가들이 일본어를 되게 잘했어요. 1910년대 뭐 20년대 다 일제 치하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로 이렇게 써놔요. 그냥 축하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축하하네 써도 되는데 약간은 이제 이런 것도 일본식으로 이제 그런 그 친일적인 느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넣었어? 이나직계가 있나 보네. 약혼한 사람을 써놨죠. 그러니까 그 여기 가로 안에 약혼한 사람 이런 걸 이제 설명. explanation 맞죠? 그러니까 그런 약혼 그렇죠. 잘난 척하는 것도 있는 거죠. 맞아요. 영어로 좀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걸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나루호도 여러분 그 일본어 공부하다 보면 나루호도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나루호도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되게 많이 써요. 저도 일본어과 공부할 때 나루호도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적으로 하면 me too 뭐 이런 정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me too는 알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의미로 쓰는 게 나루호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어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광수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 좀 실력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한자어, 이거, 영어 이런 것들 다 통용을 해. 같이 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죠. 읽어보면 이 사람 좀 공부 좀 했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교수님이네. 아니 저보다 이분이 훨씬 똑똑하죠. 그래서 이런 한자어 이런 영어를 혼용하고 이 괄호 속에다 설명을 다 해줘요. 또 친절하게 괄호 속에 설명.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런 걸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광수는 그런 그 내용들 쭉 씁니다. 그리고 막 하다 보면 좀 내려가서 볼게요. 김장로가 있고 김장로 딸일세 그려 이렇게 했죠. 정신의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처녀로만 베리굿도 써놨죠. 베리굿 뭐 모르시면 없잖아요. 자네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나 이하시 쿠모 여기서 밑에 나왔죠. 적어도 혹시라도 나왔죠. 신문 기자가 그런데 언제 엔게이지먼트 이 약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였는가. 아니 이것도 약혼하였는가 이러면 되는데 언제 엔게이지먼트. 영어로는 이제 원래 엔게이지는 아니고 인게이지먼트인데 약간 이제 엔게이지먼트 약간 일본식 발음으로 쓴 거죠. 언제 약혼했는가 이런 식으로 보세요. 영어도 나왔다가 일본어도 나왔다가 막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게 이제 이광수의 이 작품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과 영체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떤 한 인물. 그러니까 선형과 영체를 여러분이 꼭 사람으로 생각할 건 없고요. 이영식이라는 한 인간이 그냥 과거와 현대 사이에서 그 신문물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이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사를 이렇게 보면 이영식이 이제 선영의 영어 교사로 김장로 집을 방문한 거죠. 맞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박진사의 딸의 영채도 이제 그 하숙집에 찾아오고 그래서 이영식이 이제 영채하고 선영 사이에서 이렇게 완전히 갈등하는 이야기들이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보세요. 그 5라고 써진 거 볼게요. 6페이지 찾으셨죠? 6페이지 5라고 써진 거. 그래서 벌써 10여 년 전이로다.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벌써 10여 년 전이로다라는 거 밑줄 쫙 쳐보세요. 이건 과거 이야기죠. 과거 이야기.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소설에서 구성 방식이 있어요. 구성 방식이 있는데 자, 소행적 구성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이제 소설을 좀 공부하려면 좀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으니까 알았어요. 순행적인 구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이걸 반대가 뭘까요? 역행적,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역자만 보세요. 박 얘가죠. 역이라는 거스름 역자 알죠? 이 정도는 순행적 구성은 뭐냐면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역순행적 구성은 뭐냐면 현재에 있다가 다시 과거로 갔다가 다시 막 현재로 와. 우리가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는 보셨어요? 그거 보면 현재에서 막 과거로 갔다가 막 현재로 오죠. 그게 역순행적 구성인 거예요. 옛날로 가는 거. 그래서 벌써 12년 전 이루다라고 하면서 과거로 이제 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남도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가 나오죠. 과거로 이제 옛날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성학교의 그런 그 학생들의 경성학교가 나오는데 동맹 퇴학 사건이 나와요. 퇴학 사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작품들을 읽어보면 되게 그 말투 자체가 고소설의 관습적인 상투어고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영식의 작품을 보면 고소설의 관습적인 뭐가 등장해요? 상투어. 상투적으로 쓰이는 어구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좀 읽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막. 그렇죠? 읽어봐도 이게 뭐, 이게 어떤 말인지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하여튼 그래요. 뭐, 이 책을, 이광수의 무정을 다 읽어보면, 뭐, 이마에 뚜렷이 춘산을 그리고 두 손은 옥으로 깎은 듯,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소설에, 우리가 섬섬옥수란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표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내려가면 이 영채가 편지를 남기고 평양으로 가요.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1강은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방송에서 들어보셨고 이제 뭐 여러분이 이광수의 무정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읽습니까? 다 읽진 못해도 만약에 못 읽으면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기본적인 줄거리는 좀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 평양으로 가고 또 이제 기차에서 병국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형식은 또 영채를 찾으러 뭐 평양에 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영채와 선영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이야기 좀 할게요. 영채하고 선영. 자, 영채와 선영에 대해서 설명.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지금 이 작품 제목을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영채와 선영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그러면 영채라는 여인이 있고 선영이라는 여인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작가가 쓰는 영채와 선영은 실질적인 존재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채는 뭘까요? 구시대적인 관습이에요. 구시대적.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영채하고 선영이 사이에서 뭐 왔다리 갔다리 그건가 그게 아니고 선영은 뭐냐 신시대적 가치, 신시대적 가치. 신시대적 가치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 구시대적 관습이라고 하는 번호 좀 여기있대요. 구시대적 관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약간 전통적이고 봉건적이라는 뜻이죠. 전통적. 봉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 더 한다면 이거는 옛날 지향하는 거죠. 여기다 쓸게요. 과거 지향. 맞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과거 지향적이라는 걸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 영치의 특징. 그러면 선영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시대적 가치라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 이 전통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그 서구적이고. 자, 이게 지금 과거 지향적이면 이건 뭐겠어? 과거의 반대말. 그렇죠. 미래 지향적. 자,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세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 작품은 이것만 알아도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형식이라는 사람이 이 과거의 어떤 그런 구시대적인 것을 지킬 것이냐,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런 신시대적인 가치나 서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따를 거냐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현대판이신 거 좀 이제 감이 오세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막 이게 이 책을 보면 막 생략된 것들이 많아요. 생략된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이걸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보면
네이버도 요즘은 AI가 되게 발달해 좋은 게 그냥 AI 그 챗 GPT 딱 들어가가지고 이광수의 무정의 한번 줄거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해주잖아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이버보다 아마 더 잘 나올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걸 리포트 쓰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리포트를 여러분이 써서 내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시험을 보려면 이제 소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소설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전반적인 줄거리를 모르면 여러분 못 푼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 이 국문학 공부는 대충 두루뭉실 해갖고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내용의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쓸 거 아닙니까? 또는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이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시면서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는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포인트적인 이야기만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1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10페이지.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정은 요것만 알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혹시 과거의 기출은 이게 예 말씀하세요. 여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나올 수 있나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 강의하신 교수님들이 강의하신 것들 내는데 이게 아마 기출 문제가 이게 책이 이게 몇 년작이지? 이거 나오면서 거의 기출 문제가 요즘에 그 KNOU나 이런데 그 유노 캠퍼스에 들어가면 과거 기출 문제 이런 게 있었나요? 있는지 다른 모르겠네요. 과목은 있는데 네. 이 현대 소설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2020년이니까 이게 코로나 시기잖아요. 아마 요 무렵부터 이제 그런 기출 문제 없고 아마 그 문제은행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는 따로 나오지는 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대 소설은 공부를 하실 때 전체적인 제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진 작가인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작품이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작가론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가 이 작품론이에요. 작품론. 이 작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잘 나오니까 이 작가론하고 작품론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쨌든 자 10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10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82라고 써졌죠. 그래서 이 82 부분이 뭐냐면 형식과 선형의 약혼식 장면이에요. 맞죠? 거기 10페이지에 10페이지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옆에다 82 옆에다가 형식과 선형의 이제 약혼식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장로는 형식과 선형을 번갈아 돌아보더니 목사를 향하여 찾으셨죠? 지금 10페이지 보고 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한다. 아직 신식으로 혼인하여 본 경험이 없는 장로는 실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른다. 물론 목사도 알 까닭이 없다. 넘겨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모른다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류의 대사를 의논하는 터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뭡니까 장로 뭐 이런 이야기들 약혼식의 어떤 내용 이게 이제 신식으로 이제 약혼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 작품을 이제 읽어보면 이 작가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나오냐면 보세요. 그 지금은 이제 선형의 뜻을 이제 물어봐야 된다. 선형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어. 뭐 이런 말 나오죠. 거기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에 찾으셨어요? 거기 한 10째 줄 정도, 네 번째 줄 정도 보면, 뭐죠? 밝히 말씀을 하시오. 선형과 혼인하실 뜻이 있어? 있죠.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12쪽에 네 번째 줄에 선형과 혼인하실 뜻이 있어.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쳐주셨어요? 자, 요게 지금 의미하는 건 뭐냐? 결국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선형과 혼인하실 뜻이 있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그런 거. 또는 약간 신식에 대한 강박적인 면도 있지만 어쨌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게 가장 포인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막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얘 대답을 하려무나 그 밑에 신식은 그렇단다.
대답을 해라 이런 말이 있죠. 12쪽에 밑에서 한 10줄 좀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결국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옛날에 그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도 재벌가 같은 경우는 정말 막 뭡니까 되게 명문 집안 명문이랄까 하여튼 대재벌들끼리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뭐 그냥 예, 그렇죠. 정략적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특히 이제 그런 부권이라든가 금권에 의해서 막 이루어진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지만 지금도 뭐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도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125쪽으로 이제 가면 13페이지에 125라고 써진 거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이게 근대 소설이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막 하려고 하죠. 여기 보세요. 좀 읽어볼게요. 13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장차 무엇으로 조선 사람을 구제할까 하고 각각 제 목적을 말하려던 중일세. 뭐 저도 좀 듣지요.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말하게 하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들을 준비를 한다. 병욱은 영체의 옆구리를 꾹 찔렀다. 선영은 웃음을 참느라고 살짝 고개를 돌린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보세요. 나는 교육자가 될랍니다. 있죠? 거기서부터 불쌍하다. 고개를 이렇게 꺽쇠 표시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가죠. 나는부터 불쌍하다까지. 한번 보세요. 나는 교육자가 될랍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는 생물학을 연구하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중에는 생물학의 뜻을 아는 자가 없다. 이 생물학이란 건 뭐예요? 살아있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맞죠? 이 생물학에서 미라 연구하는 거 봤어요? 생물학은 바이올로지죠, 영어로.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게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도 바이오 산업 되게 많잖아요. 로지, 학문. 살아있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 생물학이에요. 바이올로지라고 하잖아요. 개구리 생체 실험 과정.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죠. 예,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생물학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표본실에 청개구리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 생물학의 뜻을 아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형식도 물론 생물학이라는 참 뜻을 알지 못했다. 다만 자연과학을 중요 여기는 사상과 생물학이 가장 자기의 성미에 맞을 듯하여 그렇게 작성한 것이다. 생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새 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자담하는 그네의 신세도 불쌍하고 그네를 믿는 시대도 불쌍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좀 써보세요. 지향성은 있어요. 지향성. 내가 뭔가를 하려는 지향성. 그러니까 지향성. 자, 지향성. 지향성은 있지만 이때랑 좀 어려우니까. 지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요. 부자이죠, 부자. 이거는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향성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생물학을 공부하고 싶어.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생물학을 공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인류의 뭘 위해서 이럴 거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우리 학과 들어갈 때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향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지식인의 여기서 지식인의 부정적인 자화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자화상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생물학도 처음. 예, 맞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막 하겠다는 의욕을 강하고. 네, 그렇죠. 맞아요. 의욕도 강하고 뭐 내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그런 걸 모르고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학교 가라고 하면 뭐 저도 영문과 나왔지만 영문도 모르고 가서 그냥 공부하다가 졸업하는 거예요, 그냥. 뭐 뭔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작품들 여러분 이제 뭐 이런저런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 특히 최만식이라는 작가가 되게 재밌어요. 군산에 최만식 문학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최만식 작가의 이 작품들을 읽어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고 풍자. 최만식이 정말 재밌어요. 작품들 많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염상섭도 있고 염상섭은 3대 이런 작품이 있는데 엄청 만연체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 시달려요. 그러면 염상섭에 3대 갖다 놓으면 한 2장 읽으면 잠잘 거예요. 너무 만연체로 돼 있어요. 염상섭 진짜로. 그래서 그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채만식의 작품이 특히 풍자에 강하다. 그래서 이 채만식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현대판 박지원이라고 그래요. 이 박지원은 알죠? 연암 박지원. 연암 박지원이 풍자의 대가였죠. 그건 알죠? 박지원이. 근데 이 채만식을 현대판 박지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뭐 할 거냐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후일담이라는 내용이 뒤에 여기 가요. 여기 보면 나오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125로 가고 126은 이제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뒤로 가면 이제 후일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작가, 특히 이제 이광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내포 작가 말씀드렸었죠. 네. 이 내포 작가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광수. 내포 작가로서의 어떤 이광수. 그러니까 결국 이광수가 이야기하는 뭐냐? 교육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광수가요, 원래 꿈이 뭔지 아세요? 원래 꿈이 교사였어요. 진짜로. 이광수가 공부하고 그 와세다 대학 철학과 이런 데를 갔잖아. 장학생을 갔는데 원래 꿈이 교사였다고. 교사였는데 실질적으로 교사를 하지 못하니까 소설을 통해서 약간 교사들은 교훈적인 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계몽주의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이광수의 작품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재미가 없진 않은데 이광수의 작품은, 그래서 이제 이광수가 나오면 좀만 더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이 김동인을 좀 이야기해야 돼요. 김동인. 그럼 이광수하고 김동인은 무조건 알아둬야 되는데, 김동인은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이광수는 되게 계몽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김동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광수를 비판하면서 시작돼. 이광수를 비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광수의 작품은 계몽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김동인의 작품은 대표적인 게 뭐냐? 유미주의. 오직 아름다움을 위한 유미주의, 뭐 인도주의,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이광수의 그를 비판하면서 쓰기 때문에 나는 계몽적인 것보다는 계몽주의적이 아닌 것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김동인의 작품들은 뭐라고? 이광수를 비판하면서 시작돼. 여기까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동인의 작품 되게 재밌어요. 또 어떤 그 광염 소나타라든가 광화사, 이거 김동인의 작품 중에 광자 돌림이 많아요. 광화사, 광염 소나타. 이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빛광자예요? 미칠 광자. 빛광자가 아니고 미친 화가, 광화사, 미친 화가, 광염 소나타. 그러니까 미칠 듯이 불을 지르고 피아노를 연주해. 막 이 작가 주인공이 불을 피우고 피아노를 연주한다. 불 지르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미주의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이 누구의 작품이? 김동인의 작품. 그리고 뭐 발가락이 닮았네라든가 뭐 인도주의적인 작품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광수를 비판하면서 김동인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책에는 김동인의 작품은 있진 않죠. 근데 이제 나중에 소설을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 김동인의 작품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국문학 공부하면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안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할 게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 게 엄청 많은데 잠시 안 하고 쉬고 있는 사람들. 저는 진짜 행복한 거. 할 게 엄청 많은데 잠시 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좀 쉬었다 갈게요.